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면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또다시 수정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주요국들은 예상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OECD와 ADB 아시아개발은행 등 대부분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만 역주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뇌관인 이 가계부채는 한동안 줄어드는가 싶더니 넉 달 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에도 1조 원 이상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집값이 낮아져야 한다 말하고 있지만 내놓는 정책들은 한결같이 빚내서 집 사라는 방향입니다. GDP 규모로 세계 10위였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올해도 성장률 예상으로 봐선 10위권 재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정치하는 바람에 경제와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에 했던 말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의 새 책 위기의 역사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외환 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경제 위기의 생성과 소멸 담은 책 위기의 역사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챗 GPT를 개발한 미국 기업이 새로운 개념의 암호화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 한 걸음씩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태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도 전에 유튜브 댓글창에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오 교수님. 저보고도 그동안 좀 암호화폐 좀 공부 좀 했냐고 저한테도 이제 물어봤는데 먼저 제가 그 오픈 AI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얘가 챗 GPT 요즘 화두잖아요. 인공지능. 네. 이걸 개발한 기업이잖아요. 네. 여기서 코인을 출시했어요. 월드 코인이라고 이름이.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매우 독특합니다. 네. 일단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단으로 이걸 개발했다. 네. 자선 사업하자는 건 아닐 테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왜 코인을 개발한 건가요? 신원인증 관련한 코인입니다. 신원인증? 예, 한 3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됐고 예. 상장을 이제 며칠 전에 한 거고요. 예. 아무래도 오픈 AI의 그 인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예. 원래 신원인증 관련한 그 프로젝트들은 많습니다. 블록체인이 그 물꼬를 튼 거고요. 신원인증이라는 게 내 개인 주민등록증?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예. 전 세계에 10억 명 정도가 그 페이퍼가 없습니다. 그걸 영어로 No Document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거죠. 10%가? 10억 명이요. 10억 명이? 예, 저개발 국가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이 없다 이거죠?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그 여러 가지 IT 기술과 그 생체 인식 기술, 그러니까 홍채나 안면이나 지문 그런 기술과 결합을 하는 건데 이게 중앙화된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면 너무 이게 으시시한 통제 국가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탈중앙화시킬 고민들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유엔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이제 대안들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월드코인을 홍채 인식을 하면 예. 이제 코인을 주는데 그 예. 코인이 가치가 생길 거니까 예. 그걸 이제 멋있게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말로. 예. 왜냐하면 워낙에 민감한 주제입니다. 보통 인권을 부러지는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개인 정보 악용될 수 있죠. 악용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회사가 또 개개인의 홍채 정보를 모은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그 예. 기본소득이라는 걸로 이제 포장하는 것 같고 본질은 이제 원래 이런 유망한 프로젝트거든요. 예.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가. 아니 그러면은 홍채 인식을 하면은 그 월드 코인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홍채 인식을 왜 그러면 해야만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면 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오픈AI라는 회사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개인 신분증을 생체 정보로 만들어주는 이 거잖아요. 코인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이 생태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정보를 내놓지는 않으니까 예. 코인을 주면서 정보를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누가 갖는 건 아니고 예. 정보를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면 블록체인은 모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니까 예. 우리가 그 정보를 인터셉트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 그게 그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건데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뷰테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이 홍채를 인식하는 기계 뒤에 예. 뭔가 정보를 취합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거나 예. 해킹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채 인식을 통해서 전 세계 70억 명의 개인 정보를 다 여기서 이제 그 지급을 하겠다. 사실 그거 무시무시한 얘기고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이제 반발이 심할 테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포장한 기본소득이다. 예.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홍채 네. 인식을 하면은 네, 네. 그 우리가 그 신분증을 대신 지급하는 거니 예. 대신 이게 협조하면은 예. 기본 이 월드 코인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거 한국에도 보니까 출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라가 네. 있더라고요. 네. 월드 코인이 오늘 보니까 3천 얼마던데 네. 한국에서도 그러면 이거 홍채 인식을 이거 가지려면 내가 돈 주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가서 어디서 홍채 인식 내가 눈 이제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갖고 홍채 인식 정보를 하고 물론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예. 그렇게 해야지 코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사야 되겠죠. 아 그냥 홍채 인식 제공 안 하고도 살 수는 있는 거고요. 지금 거래가 되니까요. 그럼 꼭 홍채 인식을 하면 그냥 공짜로 코인을 지급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런 개념입니다. 홍채 인식을 이 코인에다가 적용했다. 이게 그럼 악용될 위험은 어디다가 악용될 위험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 정보니까 네. 굉장히 뭐 법적인 이슈가 완전히 끝났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뭔가 시비거리를 찾을 겁니다. 예. 페이스북하고 구글도 이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예. 금융 거래에서부터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자기 주민등록증 같은 신원 정보가 없으면 예. 그 난민으로 갔을 때도 이제 곤란하거니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에 노출이 안 됩니다.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밟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겠죠, 당연히. 블록체인을 하는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이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있었죠. 처음부터.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코인으로만 보는데 예. 이게 인류가 만든 가장 좋은 등기소거든요. 등기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네. 원리가 뭐냐면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거는 코인이지만 예.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 만여 개가 넘는 똑같은 장부들이 연결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제가 제 졸업증명서를 그 장부에 올리면 예. 전 세계 10,000개의 장부가 제 졸업증명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제 졸업증명서는 지금까지는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서버에 있겠죠. 예. 근데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서버에는 백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백도어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들어가서 고치겠죠. 그러면 이제 어나니머스 같은 해커들이 그 백도어를 타고 들어가서 제 기록을 말소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에 제 졸업증명서가 들어있다면 어나니머스도 말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지. 백도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딱 처음에 나타났을 때 비탈릭 뷰테린 같은 사람이나 저도 그걸 발견하고 야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등기소로 쓰면 되겠다.
그럼 등기소라는 거는 신원 증명도 올릴 수 있지만 재산 등록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거를 했던 전 세계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게 국가들인데 예. 국가를 대체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이런 저개발 국가는 국가가 그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예. 소득 증명, 재산 증명이나 신원 증명을 제대로 못 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런 시도가 이제 오픈 AI를 하는 회사가 이제 하니까 지금 주목을 받는 거죠. 오픈 AI는 그러면은 이런 그 어쨌든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럼 그 오픈 AI는 뭐 해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네. 목적 아니다라는 네. 거.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거로 포장을 저는 사실 기본소득이라 하고 해서 원래 기본소득을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의 서비스를 네.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드니까는 왜냐하면 자기들 때문에 줄어드니까는 우리가 그럼 기본소득을 국가가 빨리 제공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거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제가 그래서 오픈 AI도 그거로다가 이제 접근을 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내세우는 하나의 그냥 그 선전 문구 비슷한 거구나. 그러면 기본소득이 주가 아니고요. 예. 진짜 큰 거는 이제 신원 정보예요. 신원 인증, 아이덴티티. 그럼 오픈 AI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해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이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예.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예. 이 기술이 그걸 충족하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직 예. 갈 길이 멀다. 예. 첫 시도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죠. 홍채 인식하면은 월드코인을 몇 개나 주는 건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래요? 한국에도 있다 이거죠, 그게. 한국에 시작한 것 같아서 그 사무실에 가서 그 특별한 기계에다가 그걸 해야 됩니다. 오브라는 기계들인데 네. 제가 보니까 오브라는 맞습니다. 기계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서 네. 그 회사에 가서 홍채 인식을 하면은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다. 몇 개나 주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전 세계 70억 명의 신원 인증을 하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거의 실현 단계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말고 네. 어디가요? 애플입니다. 애플? 예. 애플이라는 회사가 애플 기계가 좋잖아요. 예. 왜 좋아하냐면 모든 기기가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렇지. 예.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렇죠. 어디 하나에만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다 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플을 한 번 쓰면 애플에서 다른 기계로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다른 기계를 쓰다가 애플로 가기는 좋습니다. 예. 애플 안에 월드거든요. 애플이 목표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게 오태민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 기록이라든가 내가 어떤 활동했던 무슨 게임 아이덴티티 예. 혹은 내가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애플이 딱 막으면 어느 시점에서 애플이 막으면 저는 아무것도 이용 못할 때가 오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애플식의 방식이 중앙화된 신원 인증입니다. 중앙화된 신원 인증은 지금 가능한 거고 애플이 보여주고 하고 있죠. 있고. 예. 이렇게 스마트폰 열면 얼굴 윤곽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식으로. 탈중앙화시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애플이 하듯이 그 생태계를 갖다가 예. 월드코인이 구축하겠다. 애플처럼. 월드코인만이 아니라 그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그 이더리움 만든 그 친구도 예.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 비탈릭 뷰테린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SBT라 그래서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개념을 밀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장이 와서 또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면 이번에 화두는 신원 인증입니다. SBT라고 비탈릭은 부르고 옛날에는 DID라고 불러가지고 뭐 그 분산 아이덴티티거든요. 예. 그 지금 알트만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 중에 하나인 거죠. 전 세계 70억 명한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신원인증하면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여권도 있는데 그건 각 나라마다 다 다르고 각 나라 다르고 70억 명의 인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발급한다. 네. 이거를 일단 개념도 새롭고 홍채를 또 인식하는 거로 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다가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료로 지급을 하고 네. 더군다나 이걸 챗 GPT라는 지금 세계적인 화두인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걸 또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폭발성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성공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고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겠지만 이 블록체인 업계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네. 그냥 벌써 이제 십자포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이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겠죠. 왜냐하면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이라는 게 얘기는 많은데 예.
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기술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 못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자기네들이 홍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런 면이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럼요. 넘사벽이잖아요. 그럼요. 여기를 저는 사실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아직까지도 사실 의심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네, 네. 이거로만 봐서는 비트코인을 대체로 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월드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발행될 수 있는 수많은 토큰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예. 이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못 넘어서는데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토큰이 뭐 비트코인 넘어설 거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거고 예,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죠. 내일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되잖아요. 네. 뭐 0.25%포인트 뭐 인상될 거라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 요즘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3,700만 원인가 그렇게까지 내려갔던데 네. 이게 금리하고 암호화폐하고 어떤 연관 상관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거시적 지표하고 비트코인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후반부터 시작됐고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고 예. 그다음에 올해부터 깨졌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하락도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 뭐 상승 때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뭐 미국 증시 다 좋은데 예. 자산 가격 다 꺼져야 되는데 비트코인만 이런 거잖아요. 예.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옛날 지갑이 움직여서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 지갑? 옛날 지갑이라고 그건 말이에요? 부르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을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돈이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다가 잔뜩 담아놓고 버린 거죠. 그런 자산이에요, 이 자산이. 아유, 아까워라.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분인데 미국에서 대학생 시절에 비트코인을 알고 노트북으로다가 2,000개인가 2만 개인가를 채굴했답니다. 근데 그 노트북을 공항에서 잃어버렸대요. 누가 훔쳐간 거죠. 근데 그 노트북 훔쳐간 사람은 그 노트북을 포맷하고 다시 노트북으로 팔거든요. 본인은 뭘 팔았는지 뭘 훔쳤는지 모르겠죠.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없어진 코인을 로스트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장부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잃어버린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 게 비중이 놀라지 마십시오. 30-40%나 됩니다. 전체 유통량이. 유통량 30-40%는 그냥 좀비 코인이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지갑에서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게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무나 아무나 이런 걸 잃어버려 갖고 그걸 거래가를 팔려도 팔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는 그냥 장기 투자자도 있는 거예요. 장기 15년째 묻어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청 그럼 부자가 됐겠네요. 대표적인 게 사토시 나카모토죠. 그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웃으시는지 아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에서 뭐 130만 개 정도를 이제 가졌다고 보는데 사토시 나카모토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이 가끔 움직여요.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저 같은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되죠. 할핀이라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데 본인이 죽었어도 할핀이 정도 되면 자기 유가족한테 비밀키가 배달되도록 하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죠. 이거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블랙록까지 그런 암호화폐를 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담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시장에 암호화폐도 드디어 진입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구글도 움직였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도 굉장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푸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빅테크 들어가고 공룡들이 싹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그 1년 반 동안 입을 다물다가 터지고 나온 게 지금 블랙락이에요. 그러니까
SEC에 ETF를 신청하면서. SEC는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네네. 근데 저는 이 행위 자체보다도 이 레리 핑크 회장의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나요? 이분이 2년 전인가 1년 전에 기자들이 비트코인에서 물어봤을 때 비트코인 따위는 일리갈 액티비티,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에나 쓰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범죄에나 쓰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얘기했어요. 달러와 구별되는. 그러니까 저의 언어로 바꾸면 자산이다. 지정학적 자산. 그러니까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넘나들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예.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갈 때 종이 달러나 금부치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갖고 넘어갔는데 종이 달러, 금부치는 물리적 형태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전자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친척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죠. 아, 그런 지정학적인 위기에서 자산이 되는 거다. 유일한 자산이 되는 그렇죠. 거다. 그 개념을 말하더라고요. 레리 핑크 회장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이 이거를 바뀐 거네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예. 제 이론에 의하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미국의 월가의 수뇌부들은 공부를 일찍 시작했어요. 그 흔적은 많습니다. 2013년 무렵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에 네. 대해서.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요. 그렇지. 예. 그런데 제가 제 책에서 한 2015년도에 개정한 책에서 썼는데 아마 긍정적인 신호를 바꿀 거다. 긍정적인 신호로 바뀐다면 그것은 준비가 됐다는 뜻일 거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준비해야 되니까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네. 그 사람들은 월가에서는 이미 다 파악하고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게 그러면 미리 오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에 와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자산이라는 말보다는 이걸 네. 깰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 깰 수 없다는, 막을 수 없다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다루기가 되게 어렵죠. 기존의 금융화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언설을 한다거나 한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지하 시장의 돈이다, 블랙머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상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건 합법으로 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원래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겠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가장 정의로운 화폐다라고까지도 이제 칭송을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위협하는 체제에 대해서 월가가 당연히 두 손 들어서 환영할 리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는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질 게 아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은 거의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산으로서만 남겠다고 스스로 선언해 버리니까 월가에서도 그래 그럼 이제 자산으로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서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협해서? 뭐 정치적으로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은 화폐다 달러로 대체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공격만 당하니까. 그래서 그냥 듣는 사람이 편리하게 그냥 이것은 가치를 미래로 보내는 거다. 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다. 어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속성이 바뀐 건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월가에서도 이거를 달러를 대체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셋이란 말 쓰더라고요. 블랙락도. 어셋이라는 건 자산이라는 의미니까. 다루기가 쉽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4시 20분에 문경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다고 합니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통해서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요. 차량은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블랙락이라는 게 워낙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니까 또 의미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징하는 바가 있고. 여태까지 이게 ETF 현물 시장에 그 상장해야겠다고 요청한 게 한두 번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30몇 차례 있었다고 그러던데. 하더라고요. 그때도 계속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퇴짜를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퇴짜를 놓은 거였습니까? 퇴짜 놓는 그 문서를 읽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SEC는 표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미국 외에서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 미국 외에서. 네. 중국도 많이 갖고 있고. 중국이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바깥에서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장부가 그야말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쪽 보통 이제 ETF를 신청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금융 기업들일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신청하면서 하는 말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미국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실물을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ETF라는 것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트코인 직접 사고 파는 게 힘드니까 은행이 대신 사주고 그 증서를 주는 거란 말이죠. 알아서 투자해달라. 그렇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은행들이 갖고 있겠죠. 금처럼. 그럼 금도 금융권에서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도화해줘야 금융기업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야 투자자 보호가 된다는 게 이제 이걸 신청하는 쪽의 논리고요. SEC는 아직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외국에서 많이 거래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려했죠. 이번에 그럼 블랙락은 어쨌든 간에 세계 최대 그 운용사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접근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가설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쏘아올린 신호탄이라면 아마 서로 이렇게 사전 물밑에서 얘기가 되어 있을 거고 실제로 그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을 블랙락한테 들이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블랙락이 투자자를 보호해 주겠다는데 미국의 뭐 관료가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고 말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거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죠. 물 밑에서 그러면 어쨌든 블랙록이 이거 신청을 한 거로 봐서는 사전에 다 교감을 어느 정도는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일부러 지연을 여태까지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연을 했다면 이제 그게 맞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블랙록이 그냥 자기 주주들한테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다라는 그냥 가볍게 보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데 그건 블랙록이라는 게 어쨌든 2년 전에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레리 핑크가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 뭐 이렇게 그 ETF로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내셔널 어셋이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거로 말하기에는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ETF를 신청한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럼 ETF를 신청했다는 거는 사실 암호화폐가 워낙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니 그리고 그거로 이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큰 실패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투자 자산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 하고는 싶은데 가상자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함부로 돈 맡겼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내 자산이 이게 무슨 증권회사도 아니고 이런 데다 맡겨도 될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ETF로 된다는 거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트지 않고 그냥 증권사에 그냥 맡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훨씬 더 투자자들이 많이 손쉽게 그야말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폭발성이나 확장성 같은 걸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시장 크기 자체보다 더 큰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멀리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 기반 금융 상품을 인정한 거를 보니 비트코인은 이제 없어질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 막지도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ETF 형태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실물이라도 이렇게 살려고 할 거고요. 미국 정부나 금융권 입장에서는 ETF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ETF를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그나마 정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순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순하게 다룰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되면 정부 통제 밖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금융권에서 그거를 소유하면 비밀키를 금융권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정부가 어떤 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 범위 안에 가둘 수가 있죠. 가격이나 이런 걸.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놔둬버리면 개개인들이 다 갖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차라리 어차피 막을 수 없는데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게 더 관리가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얘기가 되네. 금하고 똑같습니다. 금도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양만큼 그 금융권에 있거든요. 금괴 형태로. 그러면서 가격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암호화폐를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다. 차라리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그 증거 이 신호 중에 하나가 월가의 6개 금융사가 공동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고 해요. 네. 물론 모든 암호화폐를 다 다룬 건 아니고 비트코인하고 뭐 몇 개만 다룬다고 하는데 이 그러면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 네. 바이낸스가 가장 뭐 큰 데고 이런 데하고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별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원래 거래소라는 업태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은행하고 증권거래소를 합쳐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막강한 권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나중에 이제 제도권 안에 넣었지만 사실은 관계자들이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이 하도록 놔둔 거죠. 예. 거래소가 실제로 어떤 코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상장시키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FTX 사태에서도 봤지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은 다 가상자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은 가짜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가짜예요. 예. 제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내면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고 저는 비트코인을 표현하는 어떤 디지털 숫자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안에 있는 달러도 다 가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는 진짜 본원 자산을 가지고 운용할 수가 있어요. 나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가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 할 때 진짜 주식이 아니잖아요. 숫자잖아요. 숫자. 그리고 그 트레이딩 할 때 원화나 달러도 숫자잖아요. 내가 인출할 때 이제 그 거래소가 나한테 돈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본원 자산은 그냥 거래소 창고에 있죠.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인출하지 않을 걸 전제로 하면 FTX의 그 사람처럼 그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운용한 거죠. 정치 자금 주고 하면서 이제 가라앉은 건데 원래 은행업이라는 라이센스가 고객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달라 그럴 때 주고 한꺼번에 뱅크런 하면 뻗지만 뱅크런 안 한다는 전제에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래소 업태는 원래는 기존 금융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신용을 갖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 거대 거래소들이 전부 중국인들 기반이거나 중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이낸스도 중국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 카나다인이지만 사실 중국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거래소업은 기존 금융업이 해야 되는 게 맞고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허가제로 하고 이제 하는 준비들을 하는 거겠죠. 더 안정성이 생기겠죠. 뭐. 그러니까 중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거리를 두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금융 당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금의 그 대응은 그 창업자가 그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너무 크죠.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뭐 작은 거래소라면 놔둘 텐데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그 중국계니까 그런 면에서 아니 그런데 중국은 사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불법으로 다 거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오히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워낙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그러면은 일단 중국은 왜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합법으로 불법으로 정했다. 그건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가? 중국인들이 열광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모두 열광하는 건 아닌데요. 중국인들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쭉 올라갔을 때 중국 중앙은행에서 건들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놨었고요. 그래서 꺼트렸고 2017년에도 거래소를 금지했고 2020년 그러니까 2017년도 불장이었거든요. 2021년 불장에는 이제 아예 채굴을 금지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은 늘 이제 비트코인이 억눌러 놨다가 이제 뜨거워지면 이제 찬물을 쫙쫙 껴는 역할을 매번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냐 이거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2017년 1월에 통계인데요. 그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는 게 엔화도 있고 유로도 있고 원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위안화 비중을 그때 통계로는 99%. 90%도 아니고 99%가 위안화로 거래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과열됐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인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외국에 보내면 중국 은행이 달러로 안 바꿔줍니다.
외국인이건 중국인이건 그러니까 자본을 통제하죠. 통제하죠. 예.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본 유출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국경을 통해서 마음대로 그냥 예. 중국 정부가 물론 외환 관리는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굉장히 그럼요. 까다롭게 하죠. 하고자 하잖아요. 제한도 두고. 예.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못하는 것도 그 이유고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암호화폐는 정부의 통제 없이 휙휙 막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예.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지한다. 예. 그거는 그렇겠네. 또 듣고 보니까. 또 중국은 전기 발전 설비가 그렇게 민간 기업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하지 않나 봐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도에 안희성의 그 수력 발전 소장이 자기네 전력의 90%가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에 신고를 했는데 공안에서 이렇게 찾다가 흰 케이블이 들어가는 벽을 부셨더니 거기에 만 대의 컴퓨터가 그 수력 발전의 발전량의 90%로다가 비트코인 채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도둑 전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둑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를 막 갖다 쓰는 거죠. 공짜로. 그것도 그렇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이 자본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정부가 이걸 합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 이게. 네. 그러면 어쨌든 중국 정부도 중국인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99%가 위안화로 거래가 되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갖고 있는데도 이걸 갖다 그럼 놔두긴 놔두네. 하긴 그렇다고 그걸 뺏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파악이 안 되죠.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군요. 그러면. 그래서 거래소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거래소를 못하게 해도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의 네트워크는 또 세계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기 친척들이 다 있잖아요. 예. 관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 또 삽니다. 그러면 중국 그 정부가 아까 미국 월가도 막을 수 없으니 대세가 이쪽이니 결국은 허용을 한 그 제도권으로 허용한 거 진입시키는 거잖아요. 네. 중국 정부가 그럼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거래를 인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높게 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자본의 유출이란 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절대 허용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재밌는 조짐이 있어요. 홍콩을 중국이 완전히 이제 홍콩이 이제 민주화 운동 뭐 하면서 이제 한참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홍콩을 쥐었는데 홍콩에서도 역시 비트코인과 관련한 것들이 똑같이 거래가 금지됐다가 예. 작년부터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홍콩을 통해 갖고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홍콩을 통해서. 네. 홍콩을 통해서는 그거야 사실 뭐 홍콩은 지금 외환시장도 그러니까 개방돼 있으니까 중국과 홍콩은 약간은 좀 별개의 그야말로 자본시장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정학적인 걸 고민하는 이제 군인들이겠죠. 안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가 뭐냐면 중국이 그 미국 국채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융을 마비시키는 건데 만약에 미국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노출되어 있는데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던져서 그 가격을 폭락시키면 미국인들의 퇴직연금도 부서지니까 미국이 내란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대만에 힘을 투사할 수 없다.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짠 이제 2025년, 2024년 이제 월게임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역대 미국 정부 중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러나 2013년도에 미국 상원에서 그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어요. 그때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이 되게 유망한 기술이라고 봤어요. 그 당시 연준 의장일 때. 또 법무부 차관보가 상원에 나와갖고 하원에 나와서 청문회 할 때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법무부면 이제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실크로드라 해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했어요. 최초의 비트코인 용처가 부끄럽지만 마약입니다. 그래 그 사건 때문에 미국 국회가 이제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때 법무부 차관보가 이런 말을 해요. 비트코인은 세계 무역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보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가 좀 된 건데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중국이 미국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조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가 통화 주권이라고 하는 게 거시 경제 정책을 할 때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거나 이자율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대전제가 뭐냐면 자국 국민이나 자국 기업들이 자국 화폐를 쓴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이렇게 굉장히 통하면. 그렇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가 먹히지 않죠.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는 지금의 통화는 달러면 달러, 원하면 원화, 위안하면 위안하듯이 자국이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올려서 통화 정책으로다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같은 이런 비트코인을 만약 다 많이 운용하고 이용한다면은 그런 통화 정책이 먹히질 않는다 이거죠. 예, 로컬 통화에 대한 주권이 약화되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런 거는. 예,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중요한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퇴직연금이 굉장히 큰 그 기금이잖아요. 401k. 여기서도 지금 그 비트코인을 그럼 다뤄요? 투자해요?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었죠. 그 미국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가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자산운용사가 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2년 전에 했었는데 미국 행정부 관료들이 워닝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못하게. 아직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출시했다거나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럼 블랙록이 그러니까 이거 ETF 허용되고 그러면 퇴직연금도 그럼 거기 BTF를 BTF랜다.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건 각각 금융 주체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채권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거니까 당연히 합법화된 자산에 담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얼마 전에 뉴스가 며칠 전에 미국 국가안보국장 그 후보가 티머시 허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지금 이거 일상화하고 있다. 이거로다가 지금 미사일 핵 개발한다. 그런데 그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 아니 암호화폐는 해킹 원래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절대 안 된다. 여러 명이 공통으로 장부를 공유하고 있으니 그 장부들 일일이 몇만 개 이렇게 다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니 해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북한은 뭔 재주로 이걸 해킹을 해서 2조 원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SA 출신이 한 4년 전인가 북한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 2만 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 자체를 해킹한 건 아니고 그 랜섬웨어라 그래가지고 기억나십니까? 그 은행들하고 학교 서버 마비시키고 비트코인 보내면 풀어줄게 한때 유행했던 거. 그게 북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다가 인지를 잡아서 이거 당신들 기업과 회사 중요한 문서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막아놨으니까 이거 풀어주려면 비트코인을 보내. 이거로 다 했다 이거예요. 그 돈을 2조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벌었는데 비트코인이 오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비트코인을 못 썼어요. 다 추적이 되니까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무부군가에서도 저를 불러서 비트코인으로 핵물질을 사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한데 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개개인들한테 보내는 건 가능하다. 포섭용으로는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핵물질로 쓰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특성상 거래처가 다 노출돼요. 한 군데만 노출되면.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 멍청한 거고 이제 여기에 누구를 포섭할 때 이렇게 쓰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문서를 읽어줬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사업가가 중국인인 줄 알고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국의 공무원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공무원한테 이 중국인이 니네 서버를 좀 복사해 달라고 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생긴 간첩 사건의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발견해서 알려준 거죠. 다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재밌네. 북한이 그러니까 이걸 해킹한 건 해킹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거로다가 이제 해킹해서 전통적인 해킹 방법으로 해킹을 해서 비트코인 2만 개를 확보했는데 가치가 올라버린 거죠. 못 쓰고 있다. 의미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그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뒤흔든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리플이란 그 암호화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모르는데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3년 동안 지금 소송을 했는데 미국 법원이 리플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거다.
그래서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지금 호재가 됐다 뭐 이런 얘기하던데 네. 일단 리플 코인이 뭐길래 뭘 3년 동안 소송을 하고 뭘 그래요? 리플을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전 세계 금융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보내는 게 굉장히 느리고 구식이거든요. 예. 이것을 대체하는 기술이다라는 것과 여기에 블록체인이 결합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한 이제 인기가 있었죠. 예. 이것의 이 말의 어떤 진실성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걸 지향하는 건데 예. 1,000억 개인가를 발행해 갖고 200억 개, 800억 개 뭐 이렇게 나눠 갖고 뭐 하면서 예. 회사도 나눠지고 뭐 하는 우여곡절을 거쳤어요. 그런데 예. 기관들한테도 팔고 일반 개인들한테도 팔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수억 뭐 1,0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이제 그 모았는데 증권 무허가 증권 판매로 기소를 한 거죠. 무허가 증권 판매. 네. 이게 근데 증권이에요? 그런데 왜 증권? 이게 증권이라는 게 꼭 그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1940년대인가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예. 그 판례가 그런 예. 하위 테스트라 그러는데 뭐 돈으로 투자했고 그리고 그것이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과실을 기대하면 증권이다라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한때 2017년도에 우리가 달러로 투자받는 거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받으니까 이거는 증권 아니야라고 했다가 네. SEC가 달러건 어느 나라 어느 돈이건 새로운 기술이건 투자받으면 그건 증권이다 이렇게 해서 예. 많은 ICO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들을 전부 증권으로 규정을 했죠. 행정부가. 예. 그래서 리플도 기소를 한 건데 예. 법원에서는 행정부랑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플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리플을 이제 거래한 행위 자체를 이제 판단했는데 예. 어떻게 판결이 나온 거냐면 리플 회사나 그 주요 홀더들이 예. 기관들한테 판 거는 증권이 맞다. 그런다 개개인들 간에 서로 거래한 건 증권이 아니다. 기관한테는 증권이 맞는데 개인들한테는 증권이 아니다? 똑같은 리플인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오태민이 뭘 발행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반장님한테 팔면 그건 증권이고 예. 반장님이 저한테 사가지고 남들한테 팔았을 때 그 사람하고 이게 반장님이 팔았기 때문에 그건 증권이 아닌 거죠. 나도 이해 못하겠네. 그 과문한 저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권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 주식은 그렇지. 증권이다. 이게 예. 누구한테 가든 증권이라는 개념인데 이 하위 테스트에서는 그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사고 팔 때의 그 목적과 의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팔 때는 제가 돈을 모으는 거에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반장님한테 살 때는 제가 돈을 모으는 거와 상관없이 2차 시장에서 사고 판 거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선의에. 네. 그럼 이번 소송이 리플의 그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반쪽 승리네 그러면은. 그렇죠. 반쪽 승리인데 네. 반쪽 승리라도 이게 큰 호재가 되는 거야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완전한 승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발행하려는 업체들한테는 브레이크가 걸린 게 맞습니다. 돈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뭔가 하면은 증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 암호화폐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그럼 그게 미국의 그 법원 판결이 똑같이 지금 한국에도 그럼 다 들어와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저는 연결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될 생각은 없을 테니까 예. 아무래도 미국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완전한 판결은 아니거든요. 약식 판결이었고 예.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은 뭐냐면 예. 미국 행정부가 몇몇이 여태까지는 두루뭉실한 법을 가지고 허위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두루뭉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하면 아이폰도 증권이 될 수 있어요. 이 하위 테스트에 의하면. 그래요? 아이폰을 내가 샀는데 아이폰 내가 그 기능 때문에 샀지만은 애플이 망하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예. 그 애플이 안 망할 걸 기대하고 내 거를 내가 중고시장에 팔았을 때 가치를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네. 그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중고시장에서의 가치를 보면서 사잖아요. 근데 내가 산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내가 안 사겠죠. 그 순전히 사용 가치만 보고 사진 않아요 제품을. 예. 그 기업의 제3자의 노력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반박을 해요. 야 제3자의 노력에 영향을 다 받지. 그런 프로덕트가 모두 증권성이 있겠네 이러는데 이번에 그 법원 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했어요. 그게 뭐냐면 발행 시장에서 산 게 아니면 그 제3자의 노력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더라고요.
그 채팅창에 네. 너무 지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큰 얘기만 즉 담론만 얘기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뭐 리플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그 누구는 뭐 비트코인이 지금 3,700만 원이지만은 네네. 이거 1억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니다 이거 휴지 조각으로 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간략하게. 뭐 저는 비트코인하고 9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 휴지가 된다라고는 주장은 안 하죠. 그렇겠죠. 비트코인 휴지가 안 되는데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언제나 다음 달 반토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물론 면에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죠. 다음 달 반토막이 될 가능성이 왜 있는지는 궁금하긴 한데 예.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다음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오태민 건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둘러싼 이 경제적인 논란 요즘 뭐 워낙 뜨겁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